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4, 정말 젊은 나이죠. 그런데 어린 새아이의 엄마인 이분이 어쩌다가 빚 때문에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익명의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이걸 통해 한 사람이 파산에 이르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제출한 그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상황을 알리고 관제인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에서 나오는 서류입니다. 사건 번호는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비실명 처리했고요. 원래는 2024년 9월 23일에 파산 선고 기일이 잡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 채무자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 면책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 즉 파산관제인의 최종 의견이겠죠. 네, 그렇죠. 채무자가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 혹시 재산을 숨기거나 한 건 아닌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채무자분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볼까요? 24살 여성분이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시고는 뚜렷한 직업 경력은 없으셨다고 나오네요. 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는 않으신 거죠. 그리고 최근 5년간 주거 기록을 보니까 생활이 좀 안정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다가 2020년 6월에 결혼하신 후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주택에 사셨고요. 네. 또 보증금 없는 월세주택에도 계셨는데 이건 복지관 통해서 알선 받으신 거라고 하고요. 현재는 배우자 명의로 된 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시라고 합니다. 좀 여러 곳을 옮겨 다니신 거죠? 네, 주거 이력만 봐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보고서를 보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셋이에요. 4살, 3살, 2살, 정말 어리죠? 아이고, 애들이 다 어리네요. 3명이나. 그런데 남편분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쵸. 요즘 애새 키우려면 외벌이로는 정말 빠듯하죠. 근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남편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킬레스건 세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아, 큰 수술이었겠네요. 그럼 당장 일하기도 힘드셨을 테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줄거나 끊겼을 텐데 당장 병원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는 계속 부족하고 이걸 감당하려고 카드 대출 같은 걸 쓰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빚이 확 늘어난 겁니다. 전형적인 악순환의 시작이죠. 급한 불 끄려고 대출을 받지만 그게 또 다른 빚이 되고. 네, 이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돼서 정부 지원을 받긴 하셨대요. 그런데 이미 불어난 빚이 문제였던 거죠. 총 채무액이 보니까 약 2,06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2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 그러니까 빚 독촉이죠. 이것도 계속 들어오니까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결국 파산 신청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주로 대부업체네요. 주 CNS 대부, 가칭, 외 8곳 정도 더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보통 제1금융권보다는 대부업체나 카드사 단기 대출을 이용하다가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아, 이제 관제인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군요. 그렇죠. 관제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채무자의 재산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보고서를 보면요. 채무자 본인 명의는 당연하고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심지어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재산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와, 그렇게까지 다 보나요? 네, 법적으로 과거 5년간의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리거나 하진 않았는지 꼼꼼히 보는 거죠. 이게 표준 절차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조사를 해본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떤 결론이었나요?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재산, 이걸 저희가 환가 대상 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네요. 네. 현재 채무자는 소득 활동도 없고 가진 재산도 전혀 없어서 그 2,060만 원의 빚을 갚을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
법률 용어로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하죠. 지급불능 상태. 네. 심지어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뭐 예를 들면 송달료 같은 거요. 이런 비용조차 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산 조사를 5년치나 하고 가족 명의까지 샅샅이 봤는데도 갚을 돈이 전혀 없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관제인은 어떤 의견을 냈나요? 법원에다가요.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제인은 법원에 두 가지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파산법 제545조에 따른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파산 폐지? 그건 뭔가요? 파산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파산 선고는 이미 내려질 예정이었고 폐지라는 건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더 진행해봤자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돈이 한 푼도 없고 괜히 절차 비용만 더 드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절차를 종결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아, 실익이 없으니까 절차를 더 끌지 않고 그냥 끝내자. 그런 거군요. 그럼 채무자의 그 빚 2천만 원 넘는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남는 건가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이랑 연결됩니다. 바로 면책 허가 의견인데요. 면책 허가. 이게 그거죠? 빚을 탕감해 주는 거. 네, 맞습니다. 파산 폐지가 절차를 끝내는 거라면 면책 허가는 채무자가 졌던 빚 자체를 법적으로 아예 없애주는 결정입니다.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거죠. 그럼 관제인은 면책도 허가해야 한다고 본 거네요. 네, 관제인이 판단하기에 이 채무자가 뭐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소득 같은 걸 거짓말로 신고했다거나 하는 그런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에게는 잘못보다는 정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빚을 못 갚게 된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거죠. 따라서 비록 파산 절차 자체는 폐지하지만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법의 원래 취지에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면책 허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절차는 더 진행할 실익이 없으니 폐지하고 대신 채무자에게는 잘못이 크게 없으니 빚은 면책을 통해 없애줘서 새 출발을 돕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절차는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동시에 사람은 구제하는 거죠. 이 사례를 보니까 정말 자산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생계형 파산 사건에서 우리 법제도가 어떻게 현실적인 구제와 또 절차적인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지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게 확인되면 굳이 복잡하고 비용 드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가진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보고서,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 그리고 만성적인 생활고가 한 젊은 가정을 어떻게 파산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또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그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제공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관제인은 정말 냉철하게 조사를 해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 즉 파산 절차는 폐지하고 빚은 면책해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파산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차원을 넘어서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제도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례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같은 정말 예기치 못한 위기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법적 구제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혹시 우리 사회는 이런 개인의 위기를 좀 미리 막아주거나 완충해줄 다른 예방적인 지원책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